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호스피스에서 어려운 환자들과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의 박명희 간호사입니다. 우리가 돌보는 환자들은 이렇게 죽음이라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은 이런 사건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죠. 때로는 굉장히 고집스럽고 비육조적인 환자들도 있을 거고, 뭐 욕설이나 짜증, 고함을 지르는 환자들도 있을 거고, 무시하고 막말하고 명령조로만 대하는 환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도움을 주러 왔는데 도움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환자들도 있을 거고요. 현재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을 전혀 하지 않고 또는 선망이나 치매로 대화가 어려운 환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불평이나 불만을 끊임없이 늘어놓아서 옆에서 듣고 있기가 어려운 환자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 인간은 아는 만큼 볼 수 있고 또 아는 만큼 이해할 수 있고 또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하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좀 더 많이 알아가고 좀 더 깊게 이해해서 우리가 돌보는 환자들을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볼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오늘 이 시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교육을 하기 전에 선생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환자들을 만날 때 어떤 환자들이 어렵고 또 어떤 실무가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지를 물어봤더니 이제 이런 뭐 부정 회피하는 환자, 또 호스피스를 잘 모르는 환자들, 또 화를 내고 우울해하고 또 죽고 싶다고 하고 또 선망이 있는 환자들을 선생님들이 만나면서 어렵다고 해서 오늘 이런 환자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선생님이 환자가 제가 퇴원하면 선생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게요 라고 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초대를 하는 환자에게 선생님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네. 우리는 호스피스라는 현장에 있기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을 왜 퇴원해서 나를 초대한다고 하지?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환자들은 물론 뭐 암 진단도 그렇지만 말기, 뭐 질병이 진행됐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나는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말기라니 또 임종이라니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족이 뭐 아버지가 임종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마라. 우리는 집에 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 아니면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런 나쁜 소식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마음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인간 내면의 깊은 어떤 본능적인 부분에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부정하려는 그런 방어 기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내 마음이 더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쿠션 역할을 해주는 부정이라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조금 덜 다치려고 매트리스 까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죠.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아닐 거야 라고 좀 제쳐두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때로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든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 또는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실에 앉아 있으면 의사를 대면하고 있으면 이런 증상은 병이 이렇게 깊어져서 오는 증상이에요라고 이야기할까 봐 병원에 아예 가지를 않는 거죠. 의사를 만나기를 꺼려하는 이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환자들을 만날 때 왜 통증을 숨기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환자들이
통증 하면은 이제 질병이 깊어져서 나오는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통증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이제 부정하고 숨기고 말을 하지 않는 환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환자의 행동들도 이런 부정이나 회피하는 마음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인간의 본성이 당연히 왜 죽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당연히 오래 살고 싶고, 네, 더 뭔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이 세상에서 함께 머물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명에 대한 갈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멸감, 자괴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창피해서 어떤 환자들은 커튼을 계속 쳐놓고 커튼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열어 젖히는 거를 허용을 하지 않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에 입원해 있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복도도 나가질 않는다. 누구를 마주칠까 봐 두렵다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또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이 끈을 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뭔가 붙잡고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거죠. 또 어떤 환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데 분명히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좋은 치료제가 나올 거야. 내가 그때까지만 지금 상태를 좀 유지하자라고 하면서 뭔가 생명에 대한 인간 본능적인 마음으로 이제 잡고 매달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제 부정이나 회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처럼 막 환자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난 나을 수 있다고 막 운동하려고 하고 산책하려고 하고 기운을 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환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해서는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안 된다는데 왜 자꾸 우기느냐, 알지 않느냐, 쓸데없는 데에 힘 빼지 말고 그냥 포기하고 그만 받아들이자. 네,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이런 얘기를 되게 우리는 생각한다고 하지만 환자들은 그게 이제 굉장히 뭔가 부정을 떠나서 이제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정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보호해주는 방어막 같은 역할을 하니까 부정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환자들은 정말 반나절이면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환자들도 있고요. 뭐 어떤 환자들은 뭐 며칠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지만, 그게 누군가의 힘으로 뭐 인위적으로 명령에 의해서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 스스로 마음 안에서 정리해서 뭔가 이성이 지금 현재의 감정을 좀 누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충분히 기다려주는 시간에 그냥 환자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는 환자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나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 마음에 가급적 동의하고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처럼 다시 건강해지고 싶으시군요. 또 아까 이렇게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걸 대접하고 싶다는 환자에게는 저에게 지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 거죠? 라고 하면서 환자의 말에 이제 동의하고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주의할 거는 팩트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고 공감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의 마음, 내면의 마음은 우리가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실제 팩트, 환자가 나아질 수 없고 건강해질 수 없다는 그 팩트 자체를 공감하고 동의해주면 내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태구나라고 환자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이전처럼 좋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동의를 한다던가 저를 초대해 주시면 제가 기꺼이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우리 같이 먹어요. 라던가 이렇게 팩트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동의하지 말고 환자가 느끼는 감정, 내가 지금 건강해지고 싶은 그 마음, 그 부분에 공감하고 동의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호스피스에 대해 알리기를 원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응대할 것인지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호스피스에 오는 환자들이 거의 반 정도는 호스피스가 뭔지 잘 모르고 오신다고 합니다. 또 본인이 말기인지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운지를 모르고 오시는
분이 많은데 그중에 대부분은 이제 가족들에 의해서 숨겨지는 환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네, 이 사례도 환자가 폐암이고 뼈전이가 있어서 집에 있었는데 이제 집에서 낙상을 여러 차례 하면서 예, 다리에 뼈가 4군데나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 온 환자입니다. 이송 요원이 환자를 이제 그 이송 침대에서 예, 이제 본 환자가 누워야 될 치료받을 침대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제 부인이 간호사의 손을 잡고 막 이렇게 다급하게 남편이 이곳은 이제 재활병동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다르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죠? 남편이 알게 되면 남편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남편은 호스피스에 대해서 항상 무서워했고 지금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네, 항암 치료를 잘 해왔기 때문에 그 희망을 꺾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 제발요 라고 하면서 이제 네, 속삭이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선생님들은 응대를 하시겠어요? 네, 몇 가지 네, 선생님들이 하는 네, 응대를 몇 가지 제가 예제로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네, 알겠어요. 저희가 먼저 남편분께 이곳이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두 번째는 네, 우선 환자분을 자리로 옮겨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얘기보다는 환자분을 옮겨드리고 나서 네, 이야기를 합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말씀해 주신 내용을 선생님께 전달해 드릴게요. 뭐 의사 선생님께 전달해 드릴게요. 아니면 뭐 간호사 선생님께 전달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얘기죠. 네. 마지막 네 번째는 네, 부인, 이곳은 호스피스고 남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남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달려 있어요. 남편이 알기를 원하면 우리는 알려줄 것이고, 네, 남편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는 알려주지 않을 것이고, 하지만 부인의 뜻대로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네 가지 답변을 들었을 때,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 배우자라면 어떤 느낌이 들고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때로는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지는 대답도 있을 거고 때로는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나? 내 얘기를 과연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대답들인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이런 대답이 뭐가 문제이고 네, 어떻게 배우자를 힘들게 하는 건지 또 우리의 실무를 얼마나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그런 대화인지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네, 알겠어요. 저희가 먼저 남편분께 이곳이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뭐 환자에게 이제 호스피스에 대해서 비밀로 하겠다고 동의하면서 그러면 이제 부인은 이 간호사가 이 선생님이 내 얘기를 지금 네, 들어주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뭔가 처음에는 관계를 이제 맺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부인이 막 지금 두렵잖아요. 혹시나 남편이 알게 될까봐 그런 부인의 불안과 두려움을 조금 안심시켜주고 편안함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일시적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환자랑 뭐 몇 주를 만날 수도 있고 몇 달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 몇 주와 몇 달의 이 사이에 환자가 어디에서도 호스피스라는 걸 눈치를 못 채는 상황이 1도 없을 수는 없거든요. 우연히 옆에 환자를 통해서 또 옆에 방문객을 통해서 또는 뭐 복도를 산책하다가 뭐 이런 소식지나 뭐 책자나 이런 홍보 물품을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우리가 이 도움을 주는 뭔가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윤리적으로 실무적으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이제 딱 첫 대면부터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환자가 선생님 여기가 어디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미 선생님은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럼 이제 갈등이 생기겠죠. 비밀로 해야 되나? 환자가 물었는데 내가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 되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네, 이 앞으로 이제 이 돌봄의 과정이 복잡해지겠죠. 왜냐하면 호스피스가 환자를 뭔가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편안하게 하는 치료일 텐데 환자가 이제 그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하면 왜 나는 지금 항암 치료를 안 하지? 왜 나한테는 이제 이런 적극적인 치료를 안 해주지? 라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네, 이제 뭔가 분노를 네, 원망하고 분노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과연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굉장히 복잡해지고 서로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가 처음에는 뭔가 일부 쌓일 수 있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신뢰관계가 나아가지를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환자는 본인의 상태를 계속 본인 몸으로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새로운 증상이 생기고 몸이 허약해지고 근데 이제 뭐 회복하는 단계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뭔가 치료하는 병동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내 몸 상태와 지금 이 환경과 괴리가 있으면 환자가 끊임없이 이제 뭔가 의심하고 불안해할 텐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환자와 뭔가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일정을 함께 손잡고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무심코 우리도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이런 두려움과 이런 뭔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의 생각을 강화시키는 이런 답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바로 인정하면서 말하지는 않을게요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뭐 우선 환자분을 자리로 옮겨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부인이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피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나 아니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이제 의사 선생님께는 전달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는 딱 듣기만 해도 이거 되게 그냥 배우자의 얘기를 그냥 일축하는 되게 무시하는 이런 반응이구나라고 느껴지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인의 이야기에 굉장히 무신경하고 또 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면은 이제 부인이 그다음부터는 본인의 힘든 이야기를 이 선생님에게는 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라포가 이미 깨져버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왠지 뭔가 정답처럼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이거는 훨씬 더 심각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는 건 일단은 당신 틀렸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환자에게는 알리는 게 옳아요. 그러니까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어요. 라고 하는 굉장히 단정적으로 배우자의 의견을 이제 넌 틀렸다. 라고 하는 반대 의견을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환자와 가족을 함께 돌보는 게 호스피스인데 우리는 환자 편이에요. 당신은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답변은 왠지 뭔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가장 심각한 응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호스피스에 대해서 알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이 가족에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 이렇게 응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는 것을 매우 무서워한다는 부인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호스피스가 어떤 데인지 모르면 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남편을 침대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 다음에 부인과 제가 이제 좀 편안한 곳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부인이 뭘 걱정하는지 또 그동안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그래서 여기는 호스피스는 어떤 데고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환자와 가족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처음에 이 두 줄의 이야기는 일단은 부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들었어요. 당신의 마음을 내가 10분 이해하고 있어요. 라는 공감과 동의를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 부분은 하지만 우리가 이제 부인의 의견이 남편을 돌보는데 이제 뭔가 도움이 되고 우리한테도 이제 뭔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진실성을 유지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랑 이제 꾸준히 지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에게만은 우리가 이제 호스피스가 어떤 데인지 이제 충분히 정보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함께 주는 거죠. 그래서 부인의 두려움이나 불안에 대해서도 이제 공감하고 경청해주고 또 부인만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스피스에 대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당신만 이상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호스피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제 그런 두려움을 가질
죽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까지 전달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에 대해서 알리기를 원하지 않을 때 그래요, 알리지 않을게요 라고 하기보다는 아, 뭐가 두려우세요? 호스피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또 아니면 이제 예전에 뭐 옆에 같이 이렇게 투병했던 환자들이 호스피스를 경험하면서 혹시 어땠다고 얘기를 하세요? 어떤 경험들이 있으세요? 라고 이제 어떤 배경에 대해서도 좀 물어봐주고 뭐가 두려운지 그 두려움에 대해서도 읽어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화를 내는 환자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나는 착하게 살아왔고, 네,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면서 화를 내는 환자인데요. 이렇게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네, 가져왔던 뭔가 물적인 부분 또 함께 해왔던 사람들을 다 놓고 가야 되는 이런 죽음이라는 네, 현실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화나고 억울한 이런 분노의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노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랑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앞에 무력한 자신에게 화를 내는 건데 그 화를 자신에게 낼 수 없고 또 이 질병에게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분노의 대상이 이렇게 이제 외부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분노가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가장 많은 분노가 터트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서 가장 만만한 사람, 뭐 배우자, 자녀가 될 수 있겠고요. 또 네, 돌보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만만한 사람이 네, 그저 여러분 같은 돌봐주는 분들, 또 간호사, 네, 의료인들, 때로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신, 예, 절대자에게 화가 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분노는 분노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응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분노의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를 계속 받다 보면 나도 화가 나죠. 왜 나한테 화를 내지? 난 열심히 지금 돌봐주고 있는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나도 모든 것들을 내 삶을 다 포기하고 지금 옆에 있는데, 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예, 화가 나게 되면은 이제 사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환자의 분노를 더 폭발시키는 뭔가 기름을 붓는 이런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런 화를 내는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 준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도록 네, 시간을 준다면 네, 예, 이제 환자가 계속해서 뭐 24시간 또는 막 며칠 내내 분노를 터뜨리진 않거든요. 분노를 좀 터뜨리고 나면 이제 감정이 수그러들면서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래서 뭐가 힘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분노를 들어준 사람에게 이제 미안해, 내가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화를 냈었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분노의 양상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아까 선생님들이 어렵다고 했던 욕설을 퍼붓고 뭐 짜증을 내고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네, 이런 분들도 있고 때로는 이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뭐 투약이나 치료를 거부하고 뭐 어차피 낫지도 않을 건데 그거 해서 뭐해? 어차피 좋아지지도 않을 치료 해서 뭐해? 라고 하는 그러면서 뭐 약 먹는 것도 거부하고 식사하는 것도 거부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화를 내는 환자들에게 우리 자신도 분노로 네, 응대하지 말고 네, 이제 이 환자가 왜 화를 내는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이제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분노에 효과적으로 네, 대처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건 환자의 분노를 이제 조금 수그러들게 하고 다른 감정으로 이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겠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의 분노의 감정에 휘말리지 않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정이 어떻지?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이랑 좀 힘들어서 내가 지금 굉장히 예민해 있어 라고 한다면 환자의 분노에 작은 분노에도 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과 내 표현 또 내 표정이 지금 어떻지 하는 거를 한번 보고 환자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 이너 피스라는 거 아시죠? 우리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단어나 이제 문장을 우리 마음 안에서 조금 이렇게 외치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통은 이제 홀리네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도 홀리네임이 있어요. 임마누엘,
저의 하느님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홀리네임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환자들을 만날 때는 이제 상담하기 전에 항상 그 외침을 제 안에서 하고 들어가면 이제 훨씬 제 마음이 조금 평화로워지는 이런 상태로 환자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스스로의 감정을 한번 들여다보고 마음의 준비를 한 다음에 환자한테 이제 만나러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분노에 차서 막 말을 다다다다 하고 있는 환자들의 말을 끊거나 또 중간에 분명히 그거 아닌데? 라고 반박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끼는 때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 절대 끊으면 안 돼요. 그때 끊으면 저 사람 지금 내 얘기 듣기 싫다는 거구나. 네, 하면서 더 이제 화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환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거, 환자의 분노를 끝까지 참고 들어주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식사가 나와야 되는 시간에 식사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건 이제 병원의 실수이잖아요. 잘못이 있다면 명확하게 사과를 해야 돼요. 뭐 이유가 어떻고 뭐 식사 시간이 어떻고 뭐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이제 오히려 환자의 분노를 계속 증폭시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주 작은 실수라도 실수가 있다면 빨리 사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분노를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때로는 환자가 오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분노를 끊고 오해에 대한 뭔가 이성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절대 환자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분노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오해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조금씩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간중간에 환자의 어떤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공감과 경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인 분노가 치유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아까 제가 화를 냈는데 실은 그게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라고 하면서 본인이 화를 내게 된 이유 또는 이제 배경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때로는 울 때도 있고 정말 억울해서 속상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분노보다는 또 다른 감정으로 이제 본인의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계속 이어지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환자는 정말 이전에 정신과적인 병력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때로는 약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테로이드 같은 약제들은 환자를 굉장히 급격하게 정신증을 일으키는 약제이거든요. 최근에 저희 4살짜리 백혈병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수혈하기 전에 스테로이드만 맞으면 아이가 굉장히 광폭해져요. 엄마가 한국인이고 아빠가 일본인이어서 3개 국어를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제 스테로이드만 맞으면 굉장히 반말로 일본어를 막 이렇게 간호사들에게 하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가 뭔가 성격이 괴팍해서가 아니고요. 이 약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되게 예민해지면서 신경질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뭔가 이 환자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청하고 공감해주면 대부분의 분노는 치유가 된다. 하지만 이렇게 분노가 치유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탐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경청과 공감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도 이제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마를 해야 되죠. 어떻게 공감하고 어떻게 경청할 건가. 그냥 그래 듣고 있어 라고 한다 그래서 환자가 듣고 있다고 느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줄 건가 되게 적극적으로 들어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분이 드는지, 지금 뭐 당신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기 좀 주저하는 것 같은데 속 시원하게 다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다 들어볼게요. 다 들어드릴게요. 라고 하는 적극적으로 말을 이끌어내는 것도 경청의 또 다른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환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딴 데 쳐다보고 뭐 꼼지락거리면서 뭐 다른 일하고 이러면은 절대 환자는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아요. 또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터뜨리겠죠. 그래서 환자가 화를 표현하고 있을 때는 환자를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거는 우리가 이 시선, 눈 맞춤은 보통 평균 4초 정도가 제일 호감이 가는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더 오랫동안 뚫어져 쳐다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환자가. "그래, 너 어떻게 얘기하나 보자. 내가 지켜볼게." 라고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4초 정도 보고 한 2-3초 정도는 다른 데로 눈을 돌리고, 근데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게 전혀 다른 곳을 쳐다보면 '아, 이 사람 또 딴 생각하고 있구나. 내 얘기를 듣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얼굴이랑 목 사이에 시선을 갖다 대고 그다음엔 다시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때 인제 너무 내려가면은 안 돼요. 특히 여성일 때는 이제 막 가슴 쪽에 머물면 되게 인제 언짢아질 수 있는 그런 시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표정으로 환자의 말을 듣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너무 웃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표정들도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연습이 필요한 거죠. 또 환자의 분노를 계속해서 들어줄 수는 없어요. 또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막 오랫동안 막 20분, 30분 계속 화를 내고 있으면 우리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당신이 이제 이렇게 화를 냈는데 이런 것 때문이라고 제가 요약해 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번 끊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끊어 주는 잠시의 쉼이 환자의 마음도 좀 덜 격앙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인제 이때 "잠시만요. 잠깐만요." 하고 쉬면 안 되고요. 정중하게 "Excuse me." 라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네, 죄송하지만 네, 이런 이야기이실까요?" 라고 이렇게 굉장히 정중한 태도로 중간에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해한 게 있다면 네모네모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라고 굉장히 정중한 태도로 오해를 풀어야지, 네, 지금 내가 화내고 있는 부분에 너 반대하는 거지라고 느끼지 않게끔, 네,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는 이제 우울한 환자들입니다. 네. 이 사실은, 네, 암 환자니까, 그쵸? 또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말기이니까, 또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당연히 울적하겠지라고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네, 이렇게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되는 게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은, 네, 거의 암 환자들의 한 10%에서 20%가 생기게 되고요. 이 우울증이 그대로 두면 자살로 이어지는, 굉장히 심각한 정신과적인 질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좀 우울해하네, 좀 울적해하네,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은 이제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진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 기준에 따라서, 네, 환자들이 이런 호소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소를 할 때 이제 잘 귀담아 듣고 잘 관찰하다가 선생님, 우리 환자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라고 보고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매일같이 운다든가, 늘 울적하다고 표현을 한다든가, 또는 뭐 TV 프로를, 굉장히 재미있는 유쾌한 프로를 봐도 뭐 웃지 않고 굉장히 무표정하게 본다든가, 또는 잠을 들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마음이 울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무시기가 어렵고 중간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찍 깨기도 하고 뭐 잠이 들기가 어렵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굉장히 안절부절하기도 해요. 우울한 환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만은 않거든요. 되게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막 만사가 다 귀찮아하죠. "산책 좀 할까요?" 해도 귀찮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환자들도 있고요. 또 의미가 없다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폐를 끼치는 게 싫다." 이런 표현도 자주 하게 되고요. 또 "모든 걸 끝내고 싶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또 "빨리 죽게 해 달라." 네. 또 뭐 교수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오시면 "빨리 죽게 하는 그런 주사 좀 놔줄 수 없냐."고 이렇게 표현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런 표현들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듣는 표현인 거죠. 환자들이 24시간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다 이런 표현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툭툭 내뱉듯이 그냥 어느 하루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제 우리가 그냥 무심코 흘려듣지 않고 잘 귀담아 들으면서 '환자가 이렇게 울적한 기분이 들고 있구나. 이게 쪼끔 더, 네, 심각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인제 우리가 잘 캐치를 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울한 환자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환자가 말없이 울적해 있으면 이제 분위기가 무겁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되게 방어적으로 피하게 돼요. 무거운 분위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커튼 치고 이불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 환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표정 없이 있는 환자들은 이제 자꾸만 피하고, 그래도 말을 할 수 있는 환자들과 더 자주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게 이제 인지상정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게 이제 슬퍼할 시간을 줄 필요는 있어요. 우울할 시간을 줄 필요는 있는데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울 때도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상태에서 환자가 울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음도 환자의 어떤 주관적인 표현이에요. 그 환자가 내가 지금 너무 울고 싶어, 울음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울음도 환자가 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라서 울지 마. 우는 건 좋지 않아. 울면 기운 빠지잖아.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는 것들을 충분히 허용해주고 옆에 있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우울한 환자들을 기분 좋게 한다고 막 유머러스하게 막 너무 재미있게 하는 것도 급하게 이렇게 유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도한다 그래서 환자의 울적한 기분이 그냥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울적하게 이렇게 뭔가 우울한 이런 기분, 눈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쏟아내야지 그러게 감정이 이제 분출이 되면서 다른 감정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울 때는 그냥 뭔가 섣부른 위로의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침묵으로 옆에서 손을 잡아주면서, 때로는 이제 어깨를 쓰다듬어 주면서 좀 이렇게 뭐 휴지를 주고 이러면서 옆에 있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뭔가 내가 되게 그럴싸한 이야기로 환자의 마음을 다스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울한 환자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치료하는 거예요. 우울증은 빠른 치료가 가장 큰 해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빨리 처방을 받고 복용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신과 전문의에게 빨리 의뢰해서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겠죠. 또 환자들이 사실은 일상이 굉장히 무료해요. 그죠? 이 암 환자들이 굉장히 기력이 저하돼 있고 내가 예전처럼 할 수 있는 왕성한 활동이 없기 때문에 되게 무료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보완요법을 통해서 에너지도 쏟을 수 있고 또 뭔가 활기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연히 울적하겠지, 우울한 기분이 들겠지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신체적인 증상 관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의 우울이나 상실감 이런 것들을 간과하면은 오히려 신체 증상이 훨씬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울증이 있는 환자들이 통증 조절이 잘 안 된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아무리 약제를 써도 약제가 효과가 없고 아무리 약제를 맞아도 계속 아프다고 호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증만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우울증도 같이 조절을 해야지 통증이 잘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또 예후가 좋지 않으니까 당연히 울적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우리가 기분을 물어봐 줘야 되는 거죠. 우리 그거 배우셨잖아요. 환자한테 어디가 아픈지 계속 자주자주 물어보라고. 근데 아픈 거 이런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기분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도 자주자주 물어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떠세요? 오늘 좀 울적한 기분이 드세요? 뭐가 걱정되는 게 있으세요? 때로는 만약에 환자가 너무 울적해 한다면 혹시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하시나요? 또 그런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세요? 이런 것들도 직접적으로 물어봐 줘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세요? 라는 말을 뱉는과 동시에 환자가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봐 주면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뜨끔하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던 환자들이 그 계획을 토로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으세요?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 계획도 세운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죽고 싶다는 환자, 정말 우울감을 넘어서서
빨리 죽고 싶다, 죽게 해달라 이런 환자들이 있죠. 저도 예전에는 제가 96년에 처음 호스피스 병동에 간호사로 일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런 환자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훨씬 더 이런 환자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우리가 세대가 되게 빨리빨리 이런 세대가 되다 보니까 뭔가 이런 내가 처해진 이런 울적한 상황들이 빨리 끝내지지 않는 게 아마 환자들에게 더 견디기 힘든 이런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아시죠? 3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일지라도 정말 죽고 싶은 환자는 없어요. 네, 한 예를 들면 예전에 저희 불교 신자인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저희 이제 수녀님이 할머니에게 이제 가서 할머니 이제 부처님께 뭐라고 기도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하겠어요?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죠. 그랬대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그럼 부처님이 들어주신대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뭐 불교를 이제 뭐 절에를 1년에 한두 번 다녔지 잘 안 다녀서 그런지 부처님이 들어줄 생각을 안 하네. 그래서 수녀님이 그러면 제가 믿는 하느님께도 할머니의 청을 좀 같이 해볼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알고 봤더니 할머니가 계속 죽고 싶다고 할 때마다 자녀들이 별로 이렇게 이제 좀 뜨문뜨문 연락하던 자녀들이 엄마 왜 이래? 우리가 더 잘할게. 라는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할머니는 죽고 싶다는 말을 하면 자녀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얘기를 이제 반복적으로 그냥 하신 거죠. 정말 그거를 죽고 싶다는 얘기로 이제 정말 팩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죽고 싶다는 환자들의 표현이 그 뒤에는 이제 이면에 다른 소망들이, 다른 요구들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나 지금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이 괴로운 마음 좀 알아줘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말기 환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통증도 그렇고 뭐 호흡곤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증상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 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이 고통을 좀 해결해 줘라는 도움의 갈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빨리 이 고통을 끝내고 싶어라는 표현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인 거지 정말 죽고 싶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심,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을 알아봐 달라는, 이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는, 또 함께 해달라는, 사랑을 해달라는 이런 표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숨은 뜻을 잘 읽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고 싶다고 말하는 환자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간호사들도 자꾸 죽고 싶다고 하는 환자들은 피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꾸 라운딩 가서도 빨리 주사 놓고 그냥 후다닥 나오기가 쉽고, 근데 이제 이런 환자들과 일단은 네, 당신이 지금 죽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을 알겠어요라고 하고 뭔가 의사소통을 계속하려는 그런 표현을 해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회피하거나 피하거나 이러면 환자의 괴로움이 점점 더 깊어지고 환자의 안으로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표현을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데 환자가 죽고 싶다고 표현을 했으면 정말 그거는 럭키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을 믿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굉장히 잘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좋은 간호사구나. 아니면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스스로를 되게 토닥토닥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죽고 싶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마지막 문지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문을 활짝 열어서 환자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릴 것인가, 아니면 문을 닫고 그래요. 당신 지금 죽고 싶다고 했는데 뭐가 힘드세요? 라고 문을 닫아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의 생각과 그 뒤에 숨은 뜻을 이해하려는 이제 첫 단추가 소통을 해나가려는 그런 자세인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 뒷얘기에 대해서 탐색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죽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 뭔가 괴로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괴로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고통스럽게 느끼는 그 일에 대해서 뭐가 힘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가족들을 생각하세요. 당신이 지금 그냥 자살을 시도하면 가족들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라고 하는 건 우리 되게 쉽게 하는 얘기인데요. 환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내 고통, 내 무거운 짐만으로 어깨가 한가득인데 거기에 가족들의 무거운 짐까지 얹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참으세요. 네, 이런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죽고 싶다는 말을 하지 말고 우리 한번 힘을 내봅시다 라고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환자가 감정을 토로하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가치 판단적인 생명을 소홀히 하면은 안 된다라던가 뭐 아니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가 불법이다라던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우리는 해줄 수가 없으니까 너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사실 이렇게 응대하는 의료인들 굉장히 많거든요. 의사 선생님들도 해준 시간에 선생님 저 안락사 시켜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안락사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럼 네덜란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무심코 이런 얘기를 내뱉는데 그거는 정말 환자의 마음의 문을 완전히 콱 닫아버리는 이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감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아, 정말 괴로우시군요. 죽고 싶다고 할 만큼 정말 힘이 드시군요. 라고 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말도 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냥 안아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 정말 죽고 싶다고 느끼시는군요. 라고. 네 번째는 이제 경험을 긍정해 주는 거죠. 아, 이렇게 힘든 상태라면 그렇게 느끼시는 것도 정말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많은 환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당신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라는 것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이 죽고 싶다는 환자와의 의사소통은 대화하려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경청을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죽고 싶다고 하는 배경에는 무엇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주는 이런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선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망이 있는 환자들 의사소통하기 어려우시죠. 근데 선망의 치매와 가장 큰 특징은 치매는 정말 24시간 그럴 수 있거든요. 선망은 굉장히 일중 변동이 심하다는 거예요. 정말 일시적으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도 되게 멀쩡하게 또 대화를 이어나가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와 어떻게 의사소통할 것인가 또 선망이 있는 가족들과 어떻게 의사소통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먼저 살펴보면 환자들이 선망으로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몇 월 며칠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끊임없이 환자가 그냥 정상인인 것처럼 그냥 우리가 대화할 때 물론 이제 우리가 대화할 때는 오늘 몇 월 며칠이지요 라고 대화를 하진 않지만 환자가 그 부분이 혼돈스러워하니까 그냥 정상인들에게 대하듯이 이렇게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는 무슨 병원이고 누구누구 씨는 지금 어떤 통증이 심해서 입원해 계셔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세요. 라고 상세하게 환자가 혼돈스러워하는 부분을 짧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오늘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다. 몇 월 며칠에 입원해서 지금 한 열흘 정도 됐어요. 라고 하면 환자가 그때 당시에는 잘 혼돈스러운 거를 못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정상인처럼 그냥 똑같이 아빠 둘째 딸이 옆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내가 누군지를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환자가 천정에서 뭐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옆에 와서 나를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걸 환자가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하고 막 이렇게 움츠리고 그렇다면 지금 이 방 안에 당신과 나 둘뿐인데 혹시 또 다른 사람이 보이세요? 지금 당신과 나 둘만 있어요. 옆에는 아무도 없는데 지금도 보이세요? 라고 한 번 더 짚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가 이제 사실은 이런 망상에 있는 것들이 이제 사실은 깨어나서는 내가 이런 망상에 있었다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해요. 당신
아까 이런 행동을 했었어요 라고 요약 정리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꼭 그런 것들을 정말 팩트를 팩폭한다고 하죠, 요즘 말로. 그런 것들을 꼭 해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인제 그러지 말고 되게 부끄럽게 환자들이 여긴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공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일을 기억하세요? 네.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아주 놀라셨죠? 꿈과의 현실을 오가면서 많이 혼돈스러워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뭔가 환자가 부끄럽지 않게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끔 공감해 주면서 이야기를 해 주는 태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가족들과의 의사소통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가족들이 환자의 선망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뭔가 표현하려고 했는데 선망 때문에 잘 표현을 못했다거나 아니면 선망 때문에 가족들이 잘 못 알아들어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통의 표현이라고 뭔가 선망을 의 표현이 이제 막 신음소리 내고 몸부림하니까 그게 아파서 그러는 건데 '내가 아픈 걸 잘 못 캐치했다.'라고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뭔가 '환자가 미쳤다. 이상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가졌던 환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망이 왜 생겼는지 또 선망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중요한데 환자와 가족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선망이 우리가 뭔가 정신이 이상해지고 뭐 성격이 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병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제 병리학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뇌가 뭔가 혼돈이 생겨서 꿈과 현실을 뭔가 잘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몽을 꿀 때 우리가 "나 소리 안 지를 거야."라고 한다고 소리를 안 지르진 않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선망이 있는 환자도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한다고 해서 뭐 좋은 말이 되고 이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들을 이제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환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마지막까지 끌고 갈 수 있게끔 정보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소통의 핵심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뭐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기만 해도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가 뭐 분노를 표출을 하건 뭐 믿을 수 없다고 하건 간에 그 감정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 또 그 감정을 그냥 경청해 주고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한 거죠. 무엇보다도 비언어적인 소통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환자가 하는 단어, 언어 이런 표면적인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 괜찮아요."라고 하는데 눈물은 글썽글썽할 수도 있고요. 또는 막 손은 막 꼼지락꼼지락하면서 되게 불안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괜찮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언어적인 소통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비언어적인 소통, 환자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있게 깨닫는 그런 적극적인 공감과 경청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 절대 끼어들지 말고 우리는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 해 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뭔가 막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의무감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렇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환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술이라고 하거든요. 기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마해야 됩니다. 그냥 어느 날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울 보고 연습하고 또 끊임없이 훈련하고 해야 정말 우리가 좋은 의사소통으로 환자를 따뜻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호스피스에서 어려운 환자들과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생님들이 조금 더 환자를 알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은 저도 굉장히 보람찬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